안녕하십니까. 20회 시험 해설하겠습니다. 보관학론 2016년 시험인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예전하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 문제 몇 개가 좀 약간 어려운 문제가 좀 나왔다는 거 말고, 나머지 일반적인 경향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늘 나오던 데서 나왔고, 또 그 나온 내용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85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평가가 됩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항공 화물 하역에 팔레트 탑재, 운반 및 하역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여러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항공 하역 장비하고 아닌 걸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여러 번 나왔던 건데, 자, 항공 하역에서 많이 이용되는 게 뭐가 있죠? 트랜스포터가 있고요. 터그카가 있죠. 돌리를 갖다 끄는 카가 터그카입니다. 그 다음에 리프트 로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용됩니다. 하이로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항공 하역 장비가 되겠죠. 정답은 3번에 그 에이프런 컨베이어가 나왔는데, 그 에이프런 컨베이어는 일반적으로 이제 창고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겁니다. 공장 내부에서 자재를 갖다 운반한다든가, 아니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이용되는 그 체인 컨베이어의 한 종류가 바로 에이프런 컨베이어입니다. 에이프런 자가 나와서 꼭 이 항만에서 이용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 에이프런이라고 하는 게 원래 항만 하역에서 항만 하역 구역 중에 하나가 그 컨테이너 선에 올릴 화물을 갖다가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데가 있죠. 거기다 보관하고 있다 올리는 게 에이프런이지만, 여기서 에이프런 컨베이어는 거기서 이용되는 건 아닙니다. 폭넓게 이용되는 그런 컨베이어입니다. 그래서 그 항공 하역 장비가 아닌 건 뭐냐고 했는데, 자, 여러 번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의 에이프런 컨베이어입니다. 다음에 2번에 물류센터 입지 문제는 늘 나오죠. 그래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류센터 입지 결정의 방법이 뭐냐고 했는데,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필수적 기준하고 객관적 기준, 주관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입지 평가 지표를 계산 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뭐죠? 브라운 깁슨법이죠. 그래서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을 갖다 함께 고려해가지고 다수의 입지예요. 다수의 입지를 갖다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브라운 깁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평가 기준 제시가 되어 있죠. 거기서 이제 장소적 적합성을 판단하는 게 필수적 기준이에요. 장소적 적합성 판단하는 게 필수적 기준이고, 또 한 가지 화폐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경제적 기준이죠. 이게 바로 객관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기준은 화폐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경제적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관적 기준을 갖다 고려한다고 했는데, 주관적 기준은 지역의 민심이나 이런 걸 갖다 평가하는 겁니다. 지역의 민심 같은 것들을 평가하기 어려운 질적 요인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주관적 요인입니다. 되게 이제 이런 거 들어서게 되면 그 지역에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또 주민들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또 물론 이제 객관적 평가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 주관적 요인도 포함을 시킨 겁니다. 자, 브라운 깁슨법이 되겠습니다.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새로운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번도 아마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 번만 공부하신 분들은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보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보관 기능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보관의 기능. 우리가 보관학론 공부할 때 맨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관이 뭐냐 이렇게 나온 다음에 보관의 기능 나와 있죠. 자, 고객 서비스 측면의 기능이 있고, 구매와 생산 측면의 기능이 있고, 생산과 판매 측면도 있죠. 마케팅 측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신용기관의 기능도 있죠. 신용기관의 기능도 있습니다. 거기 그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고객의 물품 필요 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 보관이 있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 요구가 발생하면 즉시 공급하는 거죠. 1번 맞고요. 2번에 구매와 생산 측면에서 볼 때는 구매니까 원부자재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달된 원부자재를 생산 계획에 따라 공급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구매와 생산 측면에서 보관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과 판매 측면에서 볼 때는 물품을 판매 시점에 따라 완충하여 공급할 수 있는 거죠.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4번에 마케팅 측면에서 상품의 담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상품의 담보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마케팅 측면의 기능이 아니라 신용기관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보관의 기능 중에서 신용기관의 기능이 있죠. 보관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신용기관의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그 상품의 담보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마케팅 측면에서가 아니라 신용기관의 기능으로서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연결이 잘못된 거예요. 마케팅 측면이 아니라 신용기관의 기능에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5번에 유통가공 측면에서 볼 때는 유통가공이 뭐예요?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창고에서.
상품을 가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고객 요구에 신속히 응대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유통 가공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각의 측면하고 내용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맞냐 틀리냐 이겁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상품의 담보 기능, 자, 신용기관의 기능에 해당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4번 문제도 자, 수요 예측량 구하는 문제인데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각 회사의 3개월간 판매 실적 정보와 6월의 수요 예측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3개월간 이동평균법과 단순 지수평활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각 회사의 8월의 수요 예측량이 얼마냐고 그랬죠. 거기 먼저 이동평균법 나와 있는데 그 지금 가중치가 안 나왔죠. 가중치가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요? 단순 이동평균법이죠. 단순 이동평균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치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 이동평균법 가지고 구하면 단순 이동평균법입니다. 구하게 되면 얼마죠? 3개월이니까 자 205 더하기 190 더하기 그 다음에 210이죠. 210. 한 다음에 얼마로 나눠요? 자 3개니까 3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걸 3으로 나누게 되면 201.7이 나옵니다. 201.7 나오니까 202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수평활법입니다. 우리가 지수평활법에 의한 예측치다 아시죠? 지수평활법 갖고 구하려면 알파 곱하기 실적치에다가 더하기 1-알파 곱하기 전기 예측치예요. 자, 근데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지금 7월 구하려고 7월에 기초해가지고 8월에 예측치 구하는 거예요. 8월에 예측치 구하는 거니까는 자, 이 실적치는 지금 주어졌죠. 실적치가 6월에 실적치, 7월에 실적치 해가지고 210개가 주어졌잖아요. 210개가 주어졌는데 7월에 예측치가 없잖아요. 7월에 예측치가 없으니까 자, 7월에 예측치를 갖다 먼저 구해야죠. 그럼 먼저 여기서 우리가 자, 준거 가지고 7월에 예측치 구합니다. 자, 7월에 예측치 구하면 얼마예요? 7월에 예측치 구하면 알파는 얼마죠? 알파는 0.3이죠. 0.3 곱하기 자, 7월의 실적치가 얼마인가요? 7월의 실적치가 210개죠. 그래서 7월에 예측치 구하려면 이제 7월에 예측치 구하는 거니까 먼저 6월에 자, 실적치가 190개입니다. 190개. 더하기 1-0 알파니까 0.7이죠. 0.7 곱하기 6월 예측치가 나와 있죠. 6월 예측치가 얼마예요? 200개죠. 200개. 그래서 자, 200개 집어넣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200개를 집어넣게 되면 7월의 예측치가 나오죠. 197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97개 계산해서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자, 8월 입장에 8월 예측치 구할 때 전기 예측치니까 7월의 예측치죠. 여기서 구한 7월의 예측치 197개 집어넣어요. 그래서 197개 집어넣어가지고 구하게 되면 요 값이 200.9개가 나옵니다. 요 값이 200.9가 나와요. 그러니까 200.9니까 201이라고 하면 되겠죠. A는 202고 B는 201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건데 이것도 뭐 시중에 나와 있는 해설지 보게 되면 잘못된 게 꽤 많아요. 이것도 별거 아닌데 요거 중요한 거죠. 지금 8월에 예측치 구하고자 하는 거 시수평활법으로. 그럼 전기 예측치를 알아야 되는데 전기 예측치를 모를 때는 당연히 준거 가지고 전기 예측치 먼저 구해야죠. 7월에 예측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0.3 곱하기 190 더하기 0.7 곱하기 200개 해가지고 이거 구한 다음에 이걸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더 머리 쓴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머리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그 보관하여놓은 계산 문제보다는 약간 어려워졌다는 거. 자, 그거 좀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의 경우에는 정답이 202개, 201개 해가지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뭐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건데 약간은 이제 좀 지능적으로 좀 더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꼭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예측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예측치를 갖다가 이동평균법으로 구한 걸 갖다가 예측치로 해가지고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 자, 그런 문제가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데 그 기본서의 연습 문제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물류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물류센터 창구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물류센터 또는 배송센터가 있는 경우, 자, 배송센터가 있게 되면은, 자, 물류센터 자체가 배송센터의 기능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송센터가 있게 되면 교차 및 중복수성이 증가합니까? 아니죠. 교차 및 중복수성이 감소하죠. 아주 다 틀린 답이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물류센터에 관한 설명. 적정한 수준의 재고를 유지할 수 있죠. 신속 정확한 배송으로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킵니다. 상물 분리, 특히 이것도 주의해 놓으세요. 상물 분리에 의한 물류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물류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가공도 이루어지죠. 자, 정답 3번입니다. 교차 및 중복 수성이 감소한다는 거. 아주 쉬운 내용의 하나입니다.
다음에 6번입니다. 자, 철도 컨테이너 하역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는데 철도 컨테이너 하역 방식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자, 크게 TUFC하고 CUFC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TUFC 방식 나와 있는데 거기 먼저 1번 보시게 되면 TUFC 트레일러 온 플랫카예요. 철도 화차 위에 뭐요? 컨테이너만 실린 게 아니라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까지 함께 실린 게 TUFC 방식입니다. 근데 설명은 뭐라고 돼 있어요? 회전판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회전판 이용한다고 하면 이게 뭐예요? 플렉시밴이죠. 회전판 이용한다. 이것만 봐도 답은 나옵니다. 플렉시밴이고. 자, 플렉시밴은 뭐예요? CUFC 방식이죠. 컨테이너만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화차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돌려서 맞추는 거죠. 이게 바로 플렉시밴입니다. 그래서 회전판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90도 회전시켜 고정시키는 방식은 CUFC 방식 중에서 자, 플렉시밴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피기백 방식은 화물 적재 단위가 클수록 유리하고 리치 스태커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자, 리치 스태커를 사용한다? 화물 적재 단위가 클수록 유리하다? 이거는 뭐예요? 자, 2번은 CUFC 방식이죠. CUFC. 그래서 컨테이너만 실는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가지고 화차에 실어야 되니까 뭐가 이용돼요? 리치 스태커. 컨테이너 전용 포크리프트예요. 리치 스태커가. 그래서 이건 자, CUFC 방식입니다. 자, 3번에 캥거루 방식은 장거리 전기 노선에 유리한 CUFC 방식의 일종이라고 했는데 자, 3번은 뭐죠? 캥거루 방식 해가지고 나왔는데 원래 그 장거리 전기 노선에 유리한 방식은 뭐예요? 프레이트 라이너 방식이죠. 자, 프레이트 라이너 방식이고 프레이트 라이너 방식은 뭐예요? TUFC입니다. 반면에 캥거루 방식은 뭐예요? 캥거루 방식은 TUFC 방식의 일종이죠. 자, 3번도 틀린 겁니다. 자, 4번에 자, 프레이트 라이너 방식은 대형 컨테이너를 정기적 급행으로 운행하는 겁니다. 정기적이고 급행으로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로와 철도를 포함한 문전 운송이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되는 게 프레이트 라이너 방식입니다. 4번이 맞습니다. 5번에 CUFC 방식은 트레일러를 적재한다. 자, CUFC는 컨테이너만 적재하는 것이고 트레일러까지 적재하는 방식은 뭐예요? TUFC입니다. 어때요? 가장 초보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서만 가지고도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또 기출문제 조금만 풀어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역시 자, 쉬운 문제로 제시가 됩니다. 다음에 7번 창고 운영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가장 초보적인 문제죠. 되게 자가 창고하고 영업 창고 장단점 비교하는 문제가 늘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틀리게 만든 게 그겁니다. 자가 창고는 자,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용이하다? 아닙니다. 수요 변동에 자기 창고는 자기가 자기 창고 운영하는 거니까 뭐예요? 자, 수요가 없을 때는 창고가 꽉 차겠지만 수요가 많을 때는 창고가 텅텅 비겠죠. 그래서 자가 창고의 단점 중에 하나가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1번 잘못됐고. 자, 이번에 영업 창고는 비용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지불한 임대료 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니까 비용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 창고는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보관 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요. 그래서 임대 창고라고 할 때는 기존 창고업자의 창고 공간 일부를 빌려서 쓰는 거예요. 이게 임대 창고입니다. 자,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보관 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거. 자, 공공 창고의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자 제한이 있죠. 그리고 보세 창고의 경우에는 자, 보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관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그 시한이 있단 말이에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 세금이 보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관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이 보세 창고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인데 이것도 뭐 아주 초급 수준의 문제로 자,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다음에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자,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 방식이에요.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 방식이 4가지가 있죠. 샤시 방식하고 자, 스트레들 캐리어 방식이 있고 트랜스테이너 방식이 있고 지게차에 의한 방식이 있죠. 4가지가 흔히 언급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첫 번째 샤시 방식은 로드 트랙터와 로드 샤시를 조합하여 컨테이너를 직접 적하 양화하는 방식이다. 맞죠? 샤시 방식입니다. 두 번째 스트레들 캐리어 방식입니다.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선에서 크레인으로 에이프런에 직접 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스트레들 캐리어로 운반하는 방식이다 하는 거 맞습니다. 자, 3번에 세 번째 디귿이죠. 트랜스테이너 방식. 야드 샤시에 탑재한 컨테이너를 마샬링 야드로 이동시켜 장치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므로 전산화에 의한 자동화가 가능한 방식이다. 자동화가 가장 용이한 방식이 바로 트랜스테이너 방식이에요. 자, 3가지 다 맞습니다.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나온 거예요. 예전에도 여러 번 이런 식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다 맞습니다.
하나하나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자, 세 가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에 다음에 보관 시스템의 주요 형태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이 뭐냐고 그랬습니다. 그림까지 주어졌죠. 그럼 뭐 주워 먹는 문제죠. 그림 안 주고 나와도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건데 그림까지 주어졌으니까 그냥 주워 먹는 문제죠. 자, 보관 점수, 보관 품목수죠. 보관 품목수인데 아직도 보관 점수라고 해갖고 옛날 얘기 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보관 품목수는 피라미드형입니다. 그 다음에 자, 보관 수량은 뭐예요? 역피라미드이고 회전수도 역피라미드예요. 자, 이거 이제 품목수고 품목수, 자, 보관량, 보관 수량, 회전수입니다. 회전수.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그게 순서대로 ABC 아니에요. ABC, ABC, ABC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그림까지 주어졌으니까는 그래서 거기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보관 점수와 보관 수량이 많다. 보관 점수도 많고 보관 수량이 많아요. 회전수가 높아요. 이거죠. 그럼 뭐예요? CAA죠. 보관 점수와 보관 수량도 많고 회전수가 높다. 셋 다 많은 거 뭐예요? CAA.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관 점수는 많으나 보관량은 적어요. 보관 점수는 많아요. 근데 보관량은 적어요. C. 그리고 자, 보관량은 적고 이 출고 빈도가 높아요. 회전수가 높은 거죠. 높은 겁니다. 그럼 CCA가 되는 거죠. 자, 아주 그냥 합격시키기 위해서 낸 문제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먼저 거기 CAA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많은 거예요. 모두 다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고층 렉이나 모노레일 또는 스테이크 크레인의 조합으로 컴퓨터 방식의 운영에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CCA 방식은 자, 고층 렉을 이용하고 개별 출고 방식에서 피킹은 머신과 수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보관 시스템의 주요 형태 뭐 또 나올 겁니다.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자, 임대 파레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자가 파레트와 임대 파레트의 장단점 잘 나옵니다. 거기 자, 1번에 표준 파레트 도입이 가능하다. 맞죠? 임대 파레트의 경우에는 자, 파레트풀 회사에서 표준 파레트를 쉽게 도입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초기 고정 투자비가 적게 든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화주 입장에서 볼 때는 자사 파레트 보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사 파레트 보유할 필요가 없으니까는 뭐예요? 초기 고정 투자비는 적게 드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비수기의 양쪽 조절이 가능하다. 역시 임대 파레트 경우에는 가능하죠. 비수기의 양쪽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자, 파레트풀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임대 파레트를 갖다 이용해야만 파레트풀 시스템의 도입이 용이한 거죠. 파레트풀 업자가 회사가 파레트를 갖다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임대해 주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5번에 업체 간 이동 시 회수가 용이하다고 했는데 임대 파레트의 단점이 바로 업체 간 이동할 때 회수가 곤란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업체 간 이동 시 회수가 곤란하다는 거. 이게 바로 임대 파레트의 단점이 되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것이 가장 초보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11번. 창고의 입지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그랬죠. 창고의 입지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옳지 않은 거. 자, PQRST입니다. PQRST인데 여기서 R이라고 할 때, Q라고 할 때 항상 주의하실 게 뭐라 그랬어요? 퀄리티가 아니라고 그랬죠. 창고의 입지를 정하는 거니까 품질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퀀티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이번에 품질 나와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거저 먹어라, 가져라 하고 준 문제죠. 그래서 11번 정답 2번입니다. 눈에 확 띕니다. 자, 12번. 자, 물류업체 A회사 창고의 일일 제품 출하량은 평균 4개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제품 주문 후 창고에 보충되는 조달 기간은 2일이고 안전개수는 2다. 만일 일일 제품 출하량이 평균 2배, 표준 편차가 2배로 늘었을 경우 재주문점은 기준 재주문점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랬죠. 자, 재주문점 어떻게 구합니까? 재주문점 구할 때는 아예 그냥 다 집어넣고 한번 따져보세요. ROP라고 하죠. ROP. ROP 해가지고 자, 일일 수요량 곱하기 리드타임 더하기 안전재고입니다. 안전재고 구하는 건데 안전재고 구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전재고 구할 때는 안전계수에다가 곱하기 자, 루트 리드타임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루트 리드타임이에요. 여기 하나 더 들어가죠.
수요의 표준 편차가 더 포함됩니다. 수요의 표준 편차 포함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리드 타임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제주문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들어가 있는 게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안전 재고입니다. 자, 여기다 뭐 직접 집어넣어가지고 따져보면 되겠죠. 자, 평균 4개, 표준 편차 2일이고, 그 다음에 루트 타임, 여기서 처음에 구할 때 1일 수요량이 4개고, 리드 타임이 2일이고, 더하기, 안전계수 얼마라고 그랬죠? 안전계수가 2라고 그랬죠. 2라고 했고, 곱하기 수요의 표준 편차는 1입니다. 곱하기 루트 2예요. 처음에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구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나요? 4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2. 하면 이게 108, 28, 그쵸? 10.828 나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변화했죠? 변화한 내용. 자, 변화한 내용 보시게 되면, 제품 출하량이 2배가 늘었어요. 2배니까 몇 개니까 8개죠. 이렇게 해서 변화한 겁니다. 8개가 되겠죠. 8개 곱하기 리드 타임은 그대로죠. 리드 타임은 2입니다. 그대로고. 더하기. 자, 그 다음에, 2배가 됐고, 표준 편차가 2배가 됐죠. 요건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그래서 요것만 2배가 됐고, 여기서 요것도 2배가 된 거예요. 나머지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2배가 됩니다. 그대로. 2배가 돼가지고, 자, 16에다가 4에서 구하면 이게 아마 딱 2배가 나와요. 이게 20.8 얼마 나옵니다. 그래서 딱 2배가 돼요. 21.6 그래서 딱 2배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2배가 된 거니까 몇 %예요? 100%죠. 100%. 자, 이렇게 해서 원래 그 표준 편차가 2배가 되면 사실 안전재고도 2배가 되는 거죠. 근데 제품 출하량이 2배가 늘었기 때문에 안전재고는 변화시킬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제주문점은 기존에 비해서 2배, 즉 100%가 증가하는 겁니다. 뭐 굳이 이렇게 수치 안 넣고 해도 뭐 답은 나오는 거고요. 근데 항상 그 제주문점 구하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계산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2번 정답, 5번에 100%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13번 나와 있는데, 자, 13번도 가장 초보적인 내용 중에 하나, 뭐 초보적인 건 아니지만 워낙 여러 번 나왔었죠. 그래서 무게중심법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무게중심법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면, 거기 일단 그 수요량 나와 있죠. 수요지 1, 4천, 2가 2천, 3이 3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법을 이용해가지고 신규 물류센터의 최적 입지좌표를 갖다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계산 문제이긴 하지만, 자, 별거 아닙니다. X축 먼저 구해보세요. X축 구하게 되면, 자, 수요지 1의 경우, X축이 30이죠. 자, 30인데 수량이 얼마입니까? 4천이죠. 4천. 더하기, 그 다음에 수요지 2가 얼마죠? 10이죠. 자, 10인데 수량 얼마입니까? 2천이죠. 더하기, 자, 수요지 3은 얼마인가요? 20이죠. 20인데 수량이 얼마인가요? 3천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공장을 더해야죠. 공장 집어넣는데, 자, 공장은 뭐예요? 공장의 좌표는 40이죠. 40인데 공장의 수량은 얼마예요? 그 세 개 다 더한 거죠. 공장은 4천, 2천, 3천 더한 겁니다. 그럼 얼마예요? 9천이 되겠죠. 9천. 한 다음에 뭐로 나눠요? 수량 합계로 나누는 거죠. 4천 더하기 2천 더하기 3천 더하기 9천으로 다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나누게 되면 요 값이 31.1이 나옵니다. 31.1 나오고. Y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Y의 경우에도 먼저 1의 경우 20입니다. 20 곱하기 4천 더하기 수요지 2의 경우에 50이죠. 50 곱하기 2천 더하기 수요지 3이 40이죠. 40 곱하기 3천 더하기 공장입니다. 공장인데 공장은 70이죠. 70 곱하기 9천입니다. 한 다음에 똑같은 거로 나눠야 돼요. 이거 똑같이. 나누게 되면 이 값이 51.7이 나오는 거예요. 51.7. 그래서 무게중심법에 의한 입직을 구하는 문제. 자, 워낙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만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1이 됩니다. 31.1, 51.7. 자, 입지와 관련해가지고 벌써 시험 문제가 이거 한 번 본 시험 문제. 입지와 관련해가지고 입지 선정의 5가지 요인 PQRST 나와 있죠.
지금 우리가 13번까지 봤는데 이거 나와 있죠? 브라운 깁슨법 나와 있죠? 세 번째 무게중심법 나와 있죠. 입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아시겠죠? 그만큼 출제하는 사람들이 즐겨 출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14번 내용입니다. 자, 14번은 물류센터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기본 방침을 모두 고른 것이 뭐냐고 그랬죠. 이 문제는 사실 처음 나온 겁니다. 근데 입지센터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 방침이에요.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입하 능력의 평준화, 입하 시간의 규제. 입하 시간의 규제는 필요하죠. 출하 시간의 단축도 필요해야 되고 물품의 취급 횟수를 최대화한다?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물품의 취급 횟수를 갖다 최대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리을은 잘못된 것이고 나머지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 14번의 정답은 자, 3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물품의 취급 횟수를 최대화한다는 거 아닌 거 눈에 쉽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하역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그랬죠. 하역 요소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역 용어죠. 자, 상차, 로딩. 상차는 뭐죠? 운송기기 등에 물건을 싣는 것이다 하는 거. 맞습니다. 상차, 로딩이에요. 운송기기. 트럭 적재함에 물건을 싣는 걸 갖다가 로딩이라고 하고 내리는 걸 언로딩이라고 합니다. 하차라고 하는 거죠. 적재, 스태킹입니다. 적재는 뭐예요? 자, 보관시설 등의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형태로 물건을 쌓는 거. 적재입니다. 쌓는 거예요. 스태킹. 쌓는 것이고. 디베닝은 뭐예요?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내리는 겁니다. 꺼내는 거예요. 내린다기보다 꺼내는 거죠. 넣는 건 베닝, 꺼내는 건 디베닝이라고 합니다. 자, 4번엔 재작업해가지고 리핸들링 나와 있죠. 컨테이너 내 물건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묶는다고 그랬죠. 자, 묶는 건 뭐예요? 레싱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 물건이 흔들리지 않도록 묶거나 다시 묶는 거예요. 이걸 레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싱은 이제 줄로 묶는 작업을 갖다가 레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번 여러 가지 하역과 관련된 용어들 그것도 꾸준히 나옵니다. 이거 말고도 더니지라든가 레싱 말고도 이제 등등 나오는데 그 용어들은 항상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5번에 나와 있는 분류, 소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피킹한 물건을 품종별, 발송지별, 고객별로 나누는 걸 갖다가 분류라고 하는 거 있죠. 소팅. 그래서 15번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처럼 지게차 수거하는 문제도 꾸준히 나오고 있죠. 다음 조건에 맞는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하역 작업에 필요한 최소 지게차 수가 얼마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연간 목표 처리량이 50만 팔렛이고 연간 작업일은 300일이고 1일 작업 가능 시간이 10시간이고 그 다음에 지게차 가동률이 80%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당 작업량이 12팔레트예요. 그러면 지게차 한 대의 연간 작업량을 먼저 구해야죠. 지게차 한 대의 연간 작업량. 한 대의 연간 작업량입니다. 자, 지게차 한 대 연간 작업량인데 지게차 한 대가 연간 며칠 하죠? 300일을 합니다. 300일이에요. 300일인데 1일 작업 가능 시간이 몇 시간? 10시간입니다. 10시간. 거기다가 시간당 작업량이 몇 개? 12팔레트입니다. 12개. 12개를 작업을 해요. 12개 작업하는데 가동률이 얼마예요? 80%입니다. 0.8이에요. 그럼 지게차 한 대 연간 작업량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거 계산해 보게 되면 자, 28800이 나옵니다. 지게차 한 대 연간 작업량이에요. 28800. 그럼 최소 지게차 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연간 목표 처리량이 얼마예요? 50만 개죠. 그럼 최소 지게차 수. 최소 지게차 수는 50만 나누기 28800개입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면 이제 17.36이 나와요. 17.36이니까 자, 반원임이 아니라 그냥 올려야죠. 17.36이니까 최소한도 18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18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필요한 지게차 수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거의 중학교 3학년 수준이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대개 지금까지 나왔던 계산 문제가 대부분 다 이런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여기서도 18대 구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6번 18대 정답 3번이죠.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과 일치하는 렉의 종류로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1번 기억 보시게 되면 기억은 자, 수동식, 자동식 등이 있으며 다품종,
소량 물품에 적합하고 소량 물품 보관에 적합하고 통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보관율이 높은 겁니다. 평상시에는 통로 공간을 갖다가 딱 붙여놨다가 필요할 때 열고 들어가서 작업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모빌렉이죠. 자, 기억은 모빌렉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빌렉. 자, 니은 천정이 높은 창고에서 복층 구조로 겹쳐 쌓는 겁니다. 겹쳐 쌓는다고 그랬죠? 적층이야. 메자닌 렉. 적층 렉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품의 보관율과 공간 활용도가 높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메자닌 렉, 즉 적층 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3번에 소품종 다량 물품 보관에 적합하고 적재 공간을 지게차 통로로 활용하여 적재 효율은 높으나 선이 푸출하는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선이 푸출한다고 하면 이건 뭐죠? 드라이브인 렉입니다. 들어가서 적재한 다음에 뒤로 돌아 나오는 거예요. 드라이브인 렉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피킹 시 피커는 고정되어 있다. 렉 자체가 회전한다. 렉 자체가 회전한다. 그러면 뭐예요? 캐러셀 렉이죠. 캐러셀 렉. 자, 그래서 네 가지 다 옳게 연결된 게 뭐냐고 했는데 옳게 연결된 것은 자 4번입니다. 모빌 렉, 적층 렉 또는 메자닌 렉이라고 합니다. 자, 드라이브인 렉, 캐러셀 렉이에요. 여러 번 나왔던 거 이것도. 자, 그래서 17번.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하역의 원칙 나와 있습니다. 하역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그랬죠. 이것도 하역 합리화를 위한 원칙입니다. 가장 초보적이고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잘 나와요. 그래서 먼저 1번에 운반거리를 최대한 길게 해야 한다. 운반거리를 최대한 길게 해야 돼요. 운반거리를 최대한 짧게 해야죠. 최대한 짧게 해야 한다. 자, 옳은 것이 뭐냐고 그랬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운반거리는 최대한 짧게 해야 한다. 운반 활성화 지수를 최소화한다. 최대화한다. 최대화하는 거죠. 최대화. 운반 활성 지수 0에서부터 4까지입니다. 4면은 뭐예요? 컨베이어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컨베이어 위에 놓여 있을 때 이게 바로 운반 활성 지수 4가 되는 것이고 운반 활성 지수는 최대화해야 하는 겁니다. 자, 3번에 화물은 즉시 피킹할 수 있도록 낮게 화물로 운반해야 한다? 아니죠. 화물을 즉시 피킹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단위화해야 되는 거죠. 단위화해가지고 이걸 화물 유니트화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4번에 화물은 유연하게 작업될 수 있도록 작업자가 직접 손으로 하역해야 한다? 아닙니다. 자, 하역 합리화를 위해서는 뭐예요? 하역 기계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거죠. 하역 기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기계화의 원칙입니다. 자, 옳은 것은 뭐예요? 자, 5번이죠. 각 하역 활동을 시스템 전체 균형에 맞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거. 시스템 전체 균형에 맞도록 각 하역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 자, 시스템화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역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는데 5번만 옳고 나머지 다 틀렸지만 틀린 것도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STO 해가지고 스탁 투 오퍼레이터인데 자, 스탁 투 오퍼레이터라고 할 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STO라고 할 때는 이게 자, 물건의 운반에 쓰이는 설비 얘기하는 거예요. 운반. 물건의 운반에 쓰이는 설비입니다. 그럼 운반에 쓰이는 설비 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캐러셀 회전 렉이죠. 회전하는 회전판. 미니로드 ASRS가 있죠. 또 오토매틱 디스펜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자, 운반 장비입니다. 거기 이번에 키바 시스템이 나왔는데 키바 꽤 유명하죠. 이게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이걸 도입해가지고 인력을 엄청 줄였어요. 인력을 줄이니까 그만큼 뭐예요? 하역비가 줄어드는 거죠. 로봇이에요. 로봇인데 물건을 들고 나르는 로봇이에요. 들고 나르는 로봇. 이게 바로 키바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물류 효율화를 위해서 아마 그 로봇 많이 도입할 겁니다. 현재 국가 물류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국가 물류 기본 계획 안에 2016년, 2025년 적용되는 국가 물류 기본 계획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류 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로봇을 적극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로봇이 바로 키바입니다. 운반에 이용하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역시 그것도 스탁 투 오퍼레이터 해가지고 운반 장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캐러셀, 키바 시스템도 운반이죠. 미니로드 ASRS도 운반이고 또 뭐예요? 오토매틱 디스펜서 운반입니다. 모바일 렉은 뭐예요? 모빌 렉은 렉 아니에요. 렉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건 보관 설비입니다. 모빌 렉은 보관 설비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19번, 자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 자동 창고 시스템의 SR 장비는 단일 명령과 이중 명령 처리 방식으로 수행된다. 다음의 운영 조건에서 SR 장비의 이중 명령 횟수 및 평균 가동률이 얼마냐고 그랬죠.
자,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만약에 단일 명령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시간당 처리해야 할 반입 명령 건수와 반출 명령 건수는 각각 15건입니다. 단일 명령은 1회당 수행 시간이 22분인데 전체 작업 건수의 얼마? 60%입니다. 이중 명령은 1회당 수행 시간이 3분인데 나머지 작업 건수 얼마? 40%를 처리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단일 명령으로 처리한다. 자, 단일 명령이에요. 단일 명령으로 처리하면 자, 시간당 얼마죠? 단일 명령으로 처리하면 시간당. 자, 60분 나누기 2분입니다. 시간당 60분 나누기 아까 시간이 2분이라고 그랬죠. 2분이니까 얼마예요? 자, 30건입니다. 30건. 시간당 30건 처리해요. 그러면 단일 명령이 60% 아니에요. 30건 처리하는데 자, 단일 명령이 60%입니다. 60%니까 그래서 몇 건? 자, 30건 곱하기 0.6 해가지고 몇 건을 처리합니까? 18건을 처리하는 거죠. 18건 처리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12건은 이중명령이 되겠죠. 전체 처리해야 될 건수가 각각 반입, 반출 각각 15건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건수가 몇 개예요? 30건이죠. 그래서 이제 자 18건을 갖다가 단일 명령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중명령 처리는 몇 개예요? 이중명령 처리는 자 30건에서 18건을 빼니까 몇 건? 12건입니다. 자 12건인데 여기서 자 12건인데 그러니까 이중명령 횟수는 몇 건이에요? 이중명령 횟수는요 6번이죠. 이중명령은 한 번 명령을 내리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갖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이중명령 횟수는 12건 나누기 2건 해가지고 2번 나누기 6번이 되는 거죠. 6번. 그래서 이중명령 횟수는 6회가 되는 겁니다. 6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 문제에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중명령 횟수가 첫 번째 물어본 거예요. 이중명령 횟수는 12건인데 이중명령이기 때문에 뭐예요? 자, 2로 나눠가지고 6회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구하라는 게 있죠. 뭐죠? 평균 가동률 구하라고 그랬죠. 자, 평균 가동률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 평균 가동률 구할 때는 이제 총 소요 시간 중에서 따지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단일 명령에 의한 처리 시간이 있죠. 이제 처리 시간입니다. 단일 명령에 의한 처리 시간 구하게 되면 자, 18건인데 18건 곱하기 2 아니에요. 2분. 2분이니까 얼마? 36분이죠. 36분이고 그다음에 이중 명령에 의한 처리 시간은 얼마예요? 이중 명령에 의한 처리 시간은 여기서 이건 이중 명령 횟수고 이중 명령에 의한 처리 시간은 6번인데 곱하기 얼마예요? 3분 아니에요. 3분이니까 18분입니다. 둘 합치면 얼마가 돼요? 36분 18분이니까 54분이죠. 합치면 54분이고 54분이면 자 60분에 54분 평균 가동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평균 가동률은 자 54 나누기 60 해가지고 얼마가 되나요? 자 90%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가동률은 90%가 된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 해가지고 정답은 자 3번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은 자 4가지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에 기간별 팔레트 저장 소요 공간이 다음과 같다. 현재 지정 위치 저장 방식으로 창고의 저장 소요 공간을 산정했다. 만약 임의 위치 방식으로 산정한다면 창고의 저장 소요 공간은 지정 위치 저장 방식의 산정값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해갔는가? 둘 다 구해보면 되는 거예요. 원래 자 지정 위치 저장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각 품목별로 위치가 저장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품목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각 품목별 최대 보관수의 합계를 다 더합니다. 각 품목별 최대 지정 위치 저장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정 위치 저장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 최대 치합이에요. 최대 치합계만큼 필요합니다. 그러면 각 품목별 최대 치합계라고 하면 A의 경우 최대치가 얼마예요? 19죠. 자, B의 경우 최대치가 얼마예요? 22입니다. 자, C의 경우 최대치가 얼마죠? 20이고 자, D의 경우 최대치가 얼마입니까? 23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자, 84개가 필요합니다. 84개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거를 갖다가 자, 임의위치 저장으로 바꾼다고 그랬죠. 자, 임의위치 저장으로 바꾸게 되면은 뭐예요? 각 기간별로 파악했을 때 각 기간별로 다 합친 거예요. 각 기간별로 해가지고 다 합치게 되면 1월의 경우 다 합치면 얼마예요? 1월의 경우 16 더하기 18 더하기 17, 22 다 더하면 73이 나옵니다. 2월의 경우에는 15, 15, 20, 18 더하면 73이 나와요. 그 다음에 3월의 경우에는 자 19, 13, 15, 23 다 더하면 합계 70 나옵니다. 4월의 경우에는 17, 20, 16, 21 다 더하죠. 74개가 나와요. 5월의 경우에는 4개 다 더하면 77이 나옵니다. 자, 최대치 얼마예요? 이거죠. 그래서 임의위치 저장 방식으로 하게 되면 77개가 필요해요. 84개에서 77개로 줄었죠. 그럼 84개에서 77로 줄었다고 하면은 얼마만큼입니까, 이게? 자, 8%가 감소한 거예요. 8% 감소. 그래서 이것도 18회 때인가 한번 나왔던 거예요. 18회 때 비슷한 문제 한번 나왔던 것이고 또 나온 겁니다. 문제가 나와도 항상 비슷한 문제로 나와요. 물론 예전에는 아주 황당하게 골치 아픈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지만 그런 문제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자, 그렇게 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22번입니다. 다음에 화인 표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먼저 기억에 스탬핑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속 제품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주입할 때 미리 화인을 해두어 제품 완성 시에 화인이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이다. 주문을 주입할 때 미리 화인해 두는 거예요. 금속 제품에 사용합니까? 합니다. 뭐예요? 카빙이죠. 기억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카빙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유는 스텐실입니다. 기름기가 많은 무거운 종이나 셀룰로이드판, 플라스틱판 등의 시트에 문자를 파두었다가 붓이나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칠하는 방식. 스텐실 맞죠? 이유는 맞습니다. 이유는 맞고 자, 디귿 카빙이라고 되어 있지만 화인할 부분을 고무인이나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찍는다고 그랬죠. 찍는 게 뭐예요? 스탬핑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종이 상자나 골판지 상자 등에 적용하는 방식 스탬핑이에요. 자, 디귿 틀렸습니다. 자, 리을에 태그라고 해가지고 종이나 직포 등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인쇄해 두었다가 일정한 장소에 붙이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미리 인쇄해 두었다가 일정한 장소에 붙인다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라벨링입니다. 레이블링, 라벨링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음, 스티커. 자, 일정한 표시 내용을 기재한 것을 못으로 바거나 혹은 특정 방법에 의해서 고정시킨다. 스티커 맞죠? 그 다음에 비읍의 레이블링. 자, 종이, 알루미늄, 플라스틱판 등의 일정한 표시 내용을 기재한 다음 철사나 기타 끈 등으로 적절히 매다는 방법이다. 꼬리표예요. 이게 뭡니까? 이 태그죠. 옳지 않은 것만 고르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만 다 고르면 뭔가요? 자, 5번이죠. 5번 기역, 디귿, 리을, 비읍 다 틀리고 맞는 것은 니은하고 자, 미음 두 개가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화인의 표시 방법인데 이거 늘 뭐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본서 공부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보관하용도는 화물 운송 빠지고 국제 물류 빠지고 하기 때문에 범위가 넓질 않아요. 넓질 않기 때문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늘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점 감안해서 자,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자, 물류업체 A 회사는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을 배달받는데 5일이 걸린다. 연평균 운송 재고가 130개인데 1년을 365일이라고 할 경우 연간 수유량은 얼마냐. 이것도 중학교 3학년 수준의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계산 문제입니다. 거기 연간 배송 횟수가 얼마예요? 연간 배송 횟수는 배송 횟수 구하게 되면 365일인데 며칠 걸려요? 5일 걸립니다. 그러면 연간 배송 횟수가 얼마예요? 73회죠. 73회. 그러면 연간 수유량은 얼마예요? 연간 수유량은 자, 배송 횟수 73회에다가 한 번 배송될 때마다 몇 개? 운송 재고가 130개 아니에요. 곱하면 됩니다. 70회 곱하기 130개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9,490개입니다. 9,490개. 어때요? 이게 중학교 3학년 수준 맞죠? 자, 그래서 23번에 9,490개 나옵니다. 다음에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집합 포장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그랬습니다. 집합 포장 방법 해가지고 밴드 결속 나와 있는데 자, 종이, 플라스틱, 나일론, 금속 밴드를 이용하며 코너 변형을 막기 위해 코너 패드가 보호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밴드 결속 맞죠?
이번에 테이핑입니다. 용기 표면에 접착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접착 테이프 사용 시 용기 표면이 손상될 수 있다는 거. 테이핑 맞습니다. 자, 3번에 슬리브. 자, 보통 필름으로 슬리브를 만들어 가지고 4개 측면을 다 써요. 4 측면을 다 감싸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슬리브죠. 맞고요. 그 다음에 슈링크 해가지고 깨지기 쉬운 화물을 위아래 틀로 고정시킨다. 깨지기 쉬운 물건 갖다 놓은 다음에 위에 틀 놓고 아래 틀 놓고 옆에 감싸는 거예요. 밴드로. 이게 뭐예요? 틀이죠. 이건 그냥 틀입니다. 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슈링크는 뭐예요? 이 수축 필름이 있는데 열 수축력을 이해하는 거예요. 열 수축력을. 필름을 감은 다음에 뭐예요? 열을 가해가지고 수축시켜서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슈링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포장 방법, 포장 기법들은 자, 물류관리론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 번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다 아시고 지나가시죠. 그럼 5번의 스트레치는 뭐죠? 스트레치는 필름의 점착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랩처럼 해가지고 필름의 접착성을 이용해가지고 한 3겹 정도로 감싸는 방법. 이게 스트레치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자, 슈링크가 틀렸다는 거 봐주시고요. 다음에 25번입니다. 다음 중 자동 분류 장치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뭐냐고 했죠. 자동 분류 장치도 아주 잘 나오죠. 참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기억 보시게 되면 팝업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화물을 컨베이어에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직각 암으로 밀어내는 방식에서 이제 팝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직각 암으로 밀어내는 방식이라고 했죠. 이건 뭐죠? 이게 바로 푸셔 방식입니다. 기억은 컨베이어의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직각 암으로 밀어내는 방식은 뭐예요? 푸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푸셔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팝업 방식은 뭐예요? 돌출 롤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출 롤러 같은 것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분류하는 방식이 팝업 방식이죠. 틀렸습니다. 자, 니은에 슬라이딩 슈 방식이 나와 있죠. 슬라이딩 슈, 컨베이어 반속면의 아래 방향에서 벨트, 롤러, 필, 핀 등의 분류장치가 튀어나와서 화물을 내보내는 방식이다 하는 거. 이건 어때요? 맞죠? 니은은 맞습니다. 슬라이딩 슈 방식이에요.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설명에 대한 그 내용 그대로,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에 다이버터 방식이 나오는데 다이버터 방식은 레일을 주행하는 연속된 소형 컨베이어를 레일과 교차하는 방향에서 구성시켜서 화물을 내보낸다고 했는데 아니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다이버터 방식이라고 할 때는 외부에 설치된 암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외부에 설치된 암을 회전시켜가지고 반송 경로상에 가이드벽을 만들어서 화물을 이동시키는 방법이 다이버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틸팅 방식 나와 있죠. 틸팅 방식의 경우에 대개 레일이 천정에 붙어 있죠. 회전하다가 버켓 같은 거 있죠. 버켓. 양동이 같은 걸 기울여가지고 경사지게 만든 걸 기울여가지고 화물을 갖다 분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레일을 주행하는 트레이, 슬라이드의 일부 등을 경사지게 하는 겁니다. 틸팅. 경사지게 해가지고 화물을 떨어뜨려 분류하는 방식. 이게 틸팅 방식 맞아요. 자, 리얼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밀어내는 방식이라고 해서 푸셔 타입 해가지고 컨베이어 아래 방향에서 벨트, 롤러, 필, 핀 등의 분기장치가 튀어나와서 분류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뭐예요? 기억에 나와 있는 팝업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팝업 방식. 아래서 튀어나와가지고 분류하는 방식은 팝업 방식입니다. 자동 분류장치 꽤 많이 나온 겁니다.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고 이번 시간 25번까지 하고 26번부터는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